프렘프씨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본입니다. 불투명한 수의 계약, 얼렁뚱땅 예산 집행이 당연하듯이 진행이 됩니다. 몇 천억엔, 몇 조 원이 불투명한 단체에 공급이 되고 뒤에서 수의 계약을 해도 괜찮은가 봅니다. 일본은 지역 유지와 인맥으로 밀고 당기면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 정부의 그런 습관성 삥땅 예산이 딱 걸렸습니다. 결국 C19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마저 올스톱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상인지 알기 위해 비정상 일본에 대해 오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별도 위탁업체를 지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위탁업체와 비용이 항상 불투명합니다. 천 마스크 배부와 특별 정액 급부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천 마스크를 배부하는 업체와 비용들도 베일에 가려 있어서 언론들의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전체 예산 466억엔에서 각 생산업체의 비용을 합치니 95억엔밖에 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별 정액 급부금 지급 업무를 수주한 사단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라는 단체는 2016년 설립 이후에 결산 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불투명한 민간단체로 밝혀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없고 실체도 의심스러운 민간단체에 769억엔, 약 8,508억원이라는 거액의 공적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문제는 발주받자마자 광고회사 덴치에 749억엔으로 재위탁시켜버린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20억엔, 약 221억원을 바로 챙긴 거죠. 이렇게 사업을 위탁하면서 엄청난 사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 내역이나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아베 정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수의 계약한 위탁 업체들은 실체가 의심스러운 민간단체들입니다. 4월 초부터 고투 캠페인을 통해서 1조 6,794억엔, 약 18조 5,800억원을 투자해서 국내 여행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숙박비는 1인당 1박당 최대 2만엔, 약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여행사를 통한 여행 상품은 대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는 식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식당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할인권, 선물을 살 때에도 할인권을 줘서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대충 고투 캠페인의 구조를 보면 1조 6,794억엔의 총 사업비용 중에 사무비용으로 위탁하는 업체에 3,095억엔, 약 3조 4,246억원이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를 대신해서 이런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무 행정비용으로 한 업체에 3조 5천억원이라는 거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고투 캠페인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이 되는 3,095억엔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비판들이 잇따랐습니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도 통상 사무비용이 총 사업비의 13에서 23%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나 언론은 불투명한 내역과 과다한 비용은 C19 사태를 맞은 상황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야당과 여론은 세금 낭비로 보고 계속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일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구심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지적했고 이를 언론에서 계속 청문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베 정부는 사무 경비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을 남겨서 쿠폰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이해를 구했지만 도리어 야당으로부터 비판은 커져갔습니다. 야당은 특별 정액 급부금 사무 위탁 업체에 대한 의혹도 있는데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일에는 쿠폰 제작 비용과 상담 콜센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위탁 비용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금액이다. 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여론은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5일 아베 정부는 관광 수요 환기 사업 고투 캠페인의 사무국 위탁처의 공모를 일단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에는 8일에 모집을 마감하고 7월부터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V자 회복시키겠다는 원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제 아베 정부는 그동안 비난을 받아온 이상한 업체에 몰아주기와 비정상적인 사무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업무별로 발주를 주고 계약 금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5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아카바네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사무 위탁 비용이 높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낭비를 없애고 적정 위탁 비용을 세워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관광산업은 C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쿄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있던 업체들도 투자한 돈도 다 날렸고요. 많은 업체들이 도산과 파산을 하였으며 많은 관광 인프라가 망가진 상황입니다.
올림픽을 바라보고 구입한 몇만 대의 관광버스는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일 갈등으로 어려워진 관광업계가 오로지 올림픽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림픽은커녕 C19 사태까지 맞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 불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관광업계를 돕는다고 하면서 또 건수 하나 잡았다 라는 마음으로 불투명한 위탁업체를 끼워 넣으니 이런 꼴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워낙 불투명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습관성이 되었는지 정당한 비판에도 변명과 횡설수설 그리고 얼렁뚱땅 시간 보내기로 넘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비리 추궁에 아베 정부는 일단 사업을 중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살아보겠다고 기대를 한 일본 관광업계와 지역들만 황당하게 된 거죠. 돈을 뿌리는 것도 좋고 중간에 적당히 삥땅하는 것도 좋은데 좀 눈치껏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설프고 노골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아베 정부가 습관성 삥땅이 되다 보니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좀 더 일찍 검찰로 자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한국으로 인해서 크게 요동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G7 확대 구상 멤버 중 하나로 정했는데 기존 G7을 구시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에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에 느닷없이 수출 규제 관련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한일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흐름은 한국에 있어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한국을 포섭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주요 멤버로 낙점을 하는 모습이 나오자 중국에서는 다급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로 대한민국은 뜻밖의 주변 국가의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넘기면 한국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다양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나오며 주변국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첫 번째, 중국 화웨이, 경쟁자인 삼성 찾는다. 현재 중국은 연일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자국에 간섭하지 말고 미국이나 신경 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첨단 산업 제재는 중국을 매우 다급하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로 대만 TSMC와 협력길마저 끊어지면서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핵심 반도체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진 중국 화웨이가 새로운 우회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의 반도체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화웨이는 대만의 TSMC 직거래 대신에 대만의 통신 반도체 부품 제조사인 미디어텍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업계 내 순위는 뒤로 밀리지만 미국의 퀄컴처럼 스마트폰용 AP 등 통신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곳이긴 합니다. 원래는 화웨이의 공급 순위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하위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현재 화웨이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인데 업계에서는 미디어텍을 주력 부품 중 하나로 쓰려는 모습은 지난 미중 전쟁 때보다 화웨이가 그야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화웨이가 미디어텍을 중간에 끼워 넣어 TSMC가 생산한 5G 스마트폰용 반도체 부품을 계속 조달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에는 미국 상무부가 버티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부품을 TSMC를 포함한 세계 어느 파운드리 업체에도 맡겨 생산할 수 없게 하는 새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작년 5월 퀄컴 같은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칩을 TSMC에 맡겨 만드는 우회로를 찾았는데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이 길마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어텍은 화웨이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여러가지 장비나 기술력이 TSMC 등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2년 동안 사용할 반도체를 비축해뒀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보도합니다.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는 화웨이가 2년 이내에 제조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만 만약 그때까지도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업체는 그대로 고사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자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전자와의 협력까지도 희망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를 늘릴 계획이며 TSMC가 미국의 파운드리를 확대할 시 삼성전자 역시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공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웨이는 삼성의 경쟁업체이므로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의 후퇴는 삼성이 해당 분야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면
삼성은 기존에 비축해놓은 기술과 힘을 집약하여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과 통신장비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국면도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미국의 제재가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까지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더욱더 반도체 시장의 장악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당분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움직임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국. 중국과 엄청난 갈등 직면할 듯. 팬데믹 중국 책임론을 미국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영국이 중국을 연일 놀라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영국 해외 시민, 비에노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의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존슨 총리는 홍콩의 약 35만 명의 비에노 여권 소지자와 추가로 250만 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실시하면서도 내심 홍콩의 안정을 바래왔는데 이렇게 되면 홍콩의 본격적인 탈출 러시와 더불어 외국 자본들이 홍콩을 떠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중국은 즉시 영국의 이러한 모습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은 홍콩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홍콩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 43조 원의 자금을 홍콩 주식시장에 투입해 매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콩의 S&P는 홍콩의 금융시장이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 본토로부터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홍콩 문제를 큰 상처 없이 잘 마무리하길 원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홍콩 보안법 여파로 홍콩인 탈출이 이어지면 이들을 수용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영국의 홍콩 관련 공세가 영미권으로 확대되는 모습도 관측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차 중국에 등을 돌리는 국가들이 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도 수세에 몰리게 되며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들을 상대하기가 점점 버거워집니다. 따라서 과거 사드 때처럼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극단의 갈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한국은 중국의 극단적 경제 보복과 같은 일은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일본, 한국의 초강력 경고, 그러나 안 통하는 이유.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태기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모태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 후 한국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 다양한 국면에서 수출 규제 관련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큰일 난다며 경고하는 일본 자산의 한국 내 현금화 부분도 일본에서 보복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얻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다른 방안으로 보복을 한다고 해도 이번 수출 규제와 같이 한국의 불매운동을 부를 뿐입니다. 만약 일본이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 이후에 어떠한 보복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한국 내에서 아직 버티고 있는 많은 일본 기업들은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 일본이 수출 규제로 가장 크게 손해를 입은 것은 한국 국민들이 벌인 불매운동의 효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대한 또 다른 보복 조치가 이어졌을 때 일본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또 다른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미국은 한일 양국을 다시 조율하려고 본격 양국을 압박해올 것입니다. 이날 모태기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 중에 이견을 계속 보였지만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협조를 원했습니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일본이 한국에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는 문제는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예상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한국 G11 되면 일본은 못 건드린다. 일본에서 한국이 G7 추가 멤버로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꺼려한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적지 않게 속이 상한 모양새입니다. 산케이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G7 확대 발언에 관해 미국 측의 진위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왜 끝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이것에 관해서는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만약 G7을 G11으로 재편하는 경우 아시아 참가국이 한국, 일본, 인도 3개국으로 단번에 늘어나서 일본의 존재감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것은 괜히 중국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일본 외에 한국, 인도 등을 포진시켜서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인데 일본은 이러한 중국 포위망이 미중 대립을 좀 더 격화시킬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은 중국에 관한 걱정보다 아시아 유일 G7 멤버인 일본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외교 파워가 예전보다 한층 상승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다양한 국제소송이나 수출 규제와 같은 황당한 조치를 한국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오히려 자국이 G7에 속한 강대국이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대국 동맹체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예전과 같이 일본에서 터무니없는 조치들을 한국에 취하는 흐름은 상당히 완화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강대국 네트워크로 뭉친 상황인데 이 가운데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미국 등 기존 G7 멤버들이 한일 간의 문제를 조율하려고 들 것입니다. 당장 중국을 상대하는 구상 가운데 동맹을 결성한 것도 한 원인이라면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미국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국면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면에서 예전보다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격변의 국제 무대에 서 있으나 예전보다는 다소 나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과감하게 더 큰 국제 무대로 진출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펼친다면 예상보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